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에 육박하면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 백신의 국내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러시아 백신의 안전성 검토에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정부가 지금 러시아 백신이라고 하면 스푸트니크 V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전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들여오기로 약속한 백신과 비교해 볼 때 그런 백신을 좀 대체할 만한 백신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이게 아직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연구, 연구 것이 이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이제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효능효과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90% 이상 예방하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연구 대상을 한 22,000명 정도에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백신 연구보다는 조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네네, 교수님 죄송한데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좋지 못해서 좀 전화를 끊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정부가 스푸트니크 V라고 하는 러시아 백신을, 지금 대안으로 꼭 선택을 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플랜 B라고 하는 형태로 기존의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러시아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접 언제 만약에 도입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백신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해서 저희가 전문가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네네. 예,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지금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저희가 여쭤봤었는데요. 예, 효능 측면에서는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예. 전체 임상 연구 대상 인원이 한 22,000명 정도에서만 진행이 돼서 다른 백신보다는 좀 대상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이 발현될 가능성이 충분히 평가됐다고 보고 있지가 않아서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정보들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모더나하고 화이자 백신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조되는 백신이다. 그러니까 백신을 굳이 계열로 구분하긴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이런 백신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예,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mRNA라는 유전자 성분을 아주 작은 나노 파티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아주 작은 지방 지질 안에 집어넣어서 백신을 만든 그런 형태의 백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부분의 이 유전자를 다른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지 않는 다른 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안에다 집어넣어서 백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백신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의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에서 일부 부작용 사례가 드물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푸트니크 V도 만드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백신을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거의 같은 형태의 그런 구조를 갖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혈전 관련된 부작용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 스푸트니크와 관련해서는 이런 혈전 관련된 부작용이 보고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인원이 적은 연구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희귀한 부작용, 그렇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 측은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이르면 몇 주 내에 세계 보건기구의 승인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사실 세계보건기구는 어떤 특정한 그 약물이나 백신에 대해서 승인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구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에 속해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이 충분하다라는 판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다른 그 나라들에게 전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그 나라들이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식약처와 같은 그 백신의 어떤 사용 승인에 관련된 기구들이 이제 그런 구체적인 결정, 승인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의약품청 결정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약품청에서 이건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백신 도입에 대한 논의가 좀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실 스푸트니크 백신의 그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진국이 유럽 쪽의 나라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EMA라고 불리우는 유럽의 그 담당 기구에서의 결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EMA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만약 사용 승인이 된다면 실제로 그 스푸트니크 백신의 효능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도 같은 자료를 받아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푸트니크 V를 지금 국내 제약업체가 위탁 생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도입하는 네. 속도도 좀 도입할 수 있는 양도 좀 많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기대도 하고 있던데 그게 유리한 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이제 국내에 백신을 이미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계약 관계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먼저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입을 빨리 할 수 있느냐를 뭐 확신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 내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 그 백신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어떤 그 좀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는 네.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확진자 추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확진자 수가 1월 이후로 800명에 처음으로 이제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지금 확진되고 있는 환자들은 1주, 2주 전에 감염이 된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확진자 수는 실제로는 이 1, 2주 전의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진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환자들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무증상자까지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는 800명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에 감염된 사람들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이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진다면 조만간 그 1,000명 이상의 일평균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 수치는 지금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거리두기 단계의 그 기준을 보면 이미 이 2.5단계 기준은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다행인 것은 그 요양원, 요양병원과 같은 이런 그 장기 요양 시설에서의 그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고위험군 환자에서의 그 환자 발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나 사망자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유가 상당히 있는 그런 편인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유행의 진폭이 점점 커져서 매일 확진자 수가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면은 네. 결국 지역사회에 계신 고위험군 환자들도 감염이 되고 그런 분들이 위중 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행의 진폭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유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상황으로는 충분한 억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사실 단계 격상을 하더라도 그 격상의 효과가 2, 3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조금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오늘 자가검사 키트에 대해서 2개 제품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요. 이게 보조적 수단을 써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게 사용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겁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확진 검사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아니면 환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을 이제 허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승인을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런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한 나라들의 예를 보면 이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멈추게 했다든지 감소시켰다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확진 체계를 충분히 이용을 해서 확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들에서의 보조적 진단 수단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처럼 아직까지 확진자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다른 나라처럼 몇천 명씩 하루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확진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네. 오히려 네. 이 가짜 양성이나 가짜 음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혼란을 더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사용을 하더라도 엄격한 조건하에서 사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주말 내내 대체로 맑고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고